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오늘은 민규동 감독님의 작품 파과, 파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우리나라의 영화 혹은 뭐 세계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파과 같은 설정을 하고 있는 영화는 찾기가 쉽지 않죠. 60대의 여성 킬러라고 하는 이 설정이 참 어디서도 찾기 어려운 그런 설정인데, 그걸 갖고서 영화를 만들어낸 민규동 감독님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개인적으로도 타 방송에서 제가 인생의 영화라고 K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서 민규동 감독님 직접 뵙고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파과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어떻게 봤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새로운 책을 썼다는 사실. 인생영화 20일, 여러분 제가 새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제가 영화 평론가로서 내는 세 번째 책이에요. 철학시사회, 그리고 영화감상법, 그 다음에 이제 인생영화 21인데 평론집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첫 번째로 쓴 책이기도 하고, 총 20만 8천자 378페이지에 달하는 책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매블쇼 시네마지옥이라는 곳을 6년째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추천됐던 작품들 중에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인생영화라고 할 수 있는 작품 21편을 뽑아서 제가 책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요. 이거 네이버에서 인생영화 21 라이너 이렇게 치면은 사실 수 있거든요. 아니면 아래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고정 댓글에 해놨습니다. 그걸 보시고서 들어가셔서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나름대로 재밌게 쓰려고 했으니까요. 한 번쯤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6월 8일에 미니 북콘서트 하니까 그것도 제가 아래에 링크를 해놨습니다. 저 혼자 진행하는 미니 북콘서트인데 거기에도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하고요. 6월 8일 오후 2시입니다. 일단은 파과라는 제목이 그렇게 한 번에 와닿으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파과랑 비슷한 단어라고 한다면 뭐 낙화 같은 게 있을 텐데, 우리가 낙화 같은 말은 사실 뭐 문학작품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이들 들어봤기 때문에 듣기만 해도 낙화가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있지만, 파과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파과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부서진 과일, 뭐 망가진 과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바로 생각이 안 들고, 저도 처음 봤을 때는 파괴? 이렇게 봤었거든요. 제목이 일단 와닿지가 않고, 그리고 포스터만 봐서는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 그런 접근 방법이라서 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서 느낀 거는, 파과는 제목도 그렇고 포스터도 그렇고 설정도 그렇고요. 물론 원작이 베스트셀러 소설이지만 참 민규동 감독 같은 작품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민규동 감독이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장르들을 보면 그분의 필모그래피를 쭉 보면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데뷔 자체를 김태형 감독이랑 같이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로 했고, 거기서 보인 모습만 보면은 호러 영화나 뭐 오컬트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마니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그 다음에 나온 작품을 보면 전혀 그게 아니에요. 또 이제 허스토리 같은 영화를 보면은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런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었다가 또 파과 같은 작품이 나오고, 갈수록 이상한 장르들을 다 일일이 섭렵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감독님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민규동 감독님 같은 분을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겠죠. 영화를 너무너무 잘 만들어서 좋아할 수도 있겠고, 뭐 너무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영화의 스타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걸 좋아할 수도 있겠고, 영화의 메시지가 마음에 들고 뭐 이런 것도 있겠는데, 그냥 저는 이분의 행보가, 그리고 신인 감독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었던 그런 일들, 영화 안에서도 그렇고 영화 밖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부분에 대한 사려 깊고 배려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만나뵌 분도 그것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감독입니다. 어쨌든 파과 얘기를 좀 더 해봅시다. 일단 여성 액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성 액션에 대한 수요는 생각보다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성 액션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도 생각보다는 있어요. 우리나라 영화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감독도 그렇고 주연 배우도 그렇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만 영화부터 이렇게 흥행 영화들 쫙 봤을 때 여성 원톱 영화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현실을 느끼게 되는 게 있거든요. 여성 액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있어 왔던 것이, 과거에도 여성 액션을 많이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까운 국가인 일본의 영향을 받고,
또 홍콩의 영향도 받고 이런 영향들을 받기 때문에 여성 액션의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여성 원톱 액션을 우리가 만든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투캅스 3의 권민중 씨가 나왔다든지 최근에 나왔던 마이네임의 한소희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연기를 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어떤 수식어들을 볼 수 있어요. 젊고 아름다운 미녀 배우가 위험한 액션 연기를 했다. 날것의 액션 연기를 했다. 막 구르고 막 몸이 부딪히고 그랬다라는 게 보통 기사로 뜹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여성 액션이 가지고 있는 소구점, 어필하려고 하는 지점, 혹은 셀링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눈에 읽히는 거죠. 뭐냐면 어떤 섹시함, 성적 어필 이런 것들이 전 있다고 생각해요. 주고받는 폭력과 난무하는 피 그런 부분에서 성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파괴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 여성 액션이 팔려요. 그리고 기사도 그런 식으로 나오고 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랑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변태적으로 발전을 해서 여성 원톱 액션의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만화 이런 것들도 많고 싸우는 미소녀 장르가 존재하고 거기에 이제 여고생과 항상 걔네는 이제 여고생 혹은 여중생이죠. 여고생과 총을 결합시킨다든지 뭐 이런 작품들이 나와요. 그런 거를 아주 좀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남근화된 여성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의 어떤 액션들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스 마담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그 묘한 섹시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바라보기에 파과는 아예 그런 범주를 넘어서 버린 작품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60대 여성 킬러의 이야기잖아요. 어떤 보통의 여성 액션들이 살짝 소구하고 그리고 또 어필하고 뭔가 상업적인 요소로서 사용하려고 하는 섹시 코드 같은 것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나는 진짜로 조각이라고 하는 인물의 서사를 말하고 싶어 라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냐. 그래서 파과가 정말 대단해 보이고 이 작품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혜영이라는 이렇게 좋은 배우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이 배우에게서 이런 모습을 처음 본다는 게 참 안타깝다. 이런 훌륭한 배우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서 있었구나. 한국 영화계는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참 민규동 감독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정이 되게 훌륭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묘한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킬러물 어떻게 생각하세요? 킬러물이 잘 납득이 되시나요? 저는 사실 이 킬러물이 그렇게 한국 사회에서는 잘 납득이 안 됐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많은 킬러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뭐 길복순도 있었고 뭐 다양한 킬러들이 등장하는 영화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근데 어떤 킬러들의 조직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조직이 뭔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잘 와닿지 않는 거죠. 어떤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있는 그런 판타지가 아닌가? 그리고 설득이 안 돼요. 킬러를 고용해야 될 이유를 잘 설득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제 기준에는. 그랬었는데 이 파과에서 나오는 조직, 뭐 전설적이었던 류가 만들었다고 하는 그 조직은 조금은 설득이 되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은 다 사적 제재잖아요. 근데 그 사적 제재가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항상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질문이냐면 네가 뭔데 판단을 해? 네가 뭔데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어?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그 중요한 걸 뭔데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유도하게끔 만든 작품들도 있고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그 생사여탈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감하기 쉬운 소재로 접근했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이 사회에 쓰레기들이 있는데 그 쓰레기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 거죠. 반드시 없어져야 될 쓰레기들인데 검거가 안 되거나 혹은 검거가 됐다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사회의 어떤 악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벌레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을 어떤 방역업체라고 비유하는 이 세계의 해충들을 없애버리는 방역업이라는 거죠. 그 복수라든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살충? 약간 세스코 같은 그런 느낌의 인간 세스코인 거예요. 뭔가 세스코가 한번 왔다 가면은 뭔가 해충들이 다 없어졌을 것 같고 뭔가 깨끗해졌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의 어떤 방역업체 같은 살인청부업자들의 모임이라는 게 이거는 정말 좋은 설정이다. 이 정도 설정이면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 왜냐면 의뢰를 하는 사람의 심정이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억울함을 국가가 충분히 풀어주지 못했어. 이 나라의 어떤 사법제도가 충분히 풀어주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방역을 요청할 수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의뢰가 들어왔을 때 그 의뢰를
이제 아무거나 받지 않고 가려받는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의 설정이 생각보다 우아했다. 사실 킬러물의 특징은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유치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작품에서 나오는 다른 킬러들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치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어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고, 킬러들이 지켜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허세 부리지 않고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 간에 어떤 사회든 간에 이런 명문화된 규칙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일하면서 갖게 되는 어떤 특유의 문화라든지 혹은 서로 어떤 익스큐즈하는 그런 자기들만의暗黙화된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되게 잘 표현을 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설정은 아주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너무너무 많고 하고 싶은 얘기도 너무 많지만 일단 여성 액션에 대해서 조각에 대해서 그리고 투어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여성 액션 부분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여성 액션이나 여성 격투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작품으로 만들 때 그리고 그런 작품들이 나올 때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게 설득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성이 그 굉장히 갸녀리고 갸냘픈 이런 몸으로 자기보다 체급이 훨씬 높은 남성을 상대로 격투 끝에 승리한다라고 하는, 물론 이제 뭐 열심히 수련한 프로가 일반인을 상대할 때야 뭐 당연히 여성이든 남성이든 중요하지 않겠지만 같은 등급의 어떤 수련을 받은 사람들끼리 격돌을 하는데 여성이 남성을 제압한다라는 부분에서 그것도 체급을 완전히 무시하고 제압한다. 그게 설득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소 와닿지 않는 거죠. 그걸 볼 때마다 저게 말이 돼? 라는 생각, 혹은 동작이나 이런 데서 힘이 느껴지지 않으면 저거는 좀 허술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성 액션이 항상 넘어야 될 산이 바로 거기에 있죠. 예를 들어서 아토믹 블론드 같은 샤를리즈 테론이 나오는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여성이 남성을 제압하는 장면들이 저는 납득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액션이 펼쳐지는 과정도 좋았고 그 액션의 모습도 좋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게 설득력이 있는 액션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물론 장르가 전혀 다르지만 이쪽은 판타지지만 공수도라든지 뭐 이런 작품들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리고 마이네임이나 길복순 이런 작품들도 여성 캐릭터의 전투력이 굉장히 과장되어 있는데 그 과장되어 있는 전투력이 되게 만화처럼 느껴지는 그런 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르적 특성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문제는 설득력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작품은 판타지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그런 부분에 다리를 하나 걸치고 있는 작품이라서 이 여성 액션이, 그것도 이제 60대 여성의 액션이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갖게 될까라는 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민규동 감독님이 굉장히 잘 풀어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60대 여성으로서의 조각은 자기 자신을 무딘 칼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아직 쓸만해 라고 얘기하죠. 그 무딘 칼이라는 게 조각이라는 캐릭터를 너무너무 잘 표현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과거에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었고 지금은 세월의 무게 때문에 무뎌져 버린, 하지만 여전히 쓸 수 있는 칼, 그게 어떤 파과의 이미지랑도 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각이 전설적인 킬러로서 보이는 여러 모습들 중에서 프로페셔널한 자신의 어떤 능력, 경험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서 그 경험치가 한계까지 올라와 있는데 몸은 따라주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청부살인을 할 때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의 아주 능숙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되게 표현이 잘 됐고 그러면서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비틀거리고 이런 장면들이 아주 이 위태위태한 파과의 이미지를 정말 잘 표현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제 남성과 싸울 때, 그러니까 마지막에 투랑 싸우는 거랑 또 중간에도 싸우죠. 그런 전투 장면에서는 이제 맞고 막 날아가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체력적으로 한계가 느껴지고 몸이 망가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되게 표현을 잘했다. 아파하는 장면들이 엄청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좋은 표현이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좀 시원시원한 액션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이거 안타까워서 못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그게 이제 이 영화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혜영 배우가 정말 온몸을 던져가면서 그런 연기를 했지만 저는 몸과 몸이 맞부딪히는 그런 격투씬보다는 오히려 전설의 킬러답게 살인을 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더 좋았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투를 자기 집에 들이는 장면. 결정적인 기회를 상대에게 제공하고 집에 들이는 부분에서 전투 의사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동료에게 밥 한 끼 줄 수 있지라고 하면서 그의 약점을 또 건드리고 그가 방심하게 만든 끝에 독을 먹이는 그
장면에서 이게 진짜 전설의 킬러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전설의 킬러는 전투력이 엄청 높아서 1대1로 모두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기상천외한 수법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조각이라고 하는, 그리고 전설의 킬러라면 마땅히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전투,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판을 깔아놓고 그 판에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각이라는 인물은 어쨌든 류에게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굉장히 강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이 킬러들에게 존경을 받는 캐릭터인데, 이 조각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 작품의 전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조각이라는 인물 그 하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각은 일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의 체계, 이게 굉장히 견고한 사람이죠. 견고한 신념의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킬러 생활을 수십 년을 한다는 거는 정상적인 멘탈로는 버틸 수 없는 거잖아요. 중간에도 멘탈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조각은 버틸 수 있었어요. 뭐 때문에 버틸 수 있었냐? 그게 바로 류가 남긴 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신성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었다. 조각이라는 인물은 내가 하는 일이 옳고 이 일이 성스럽고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신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 킬러들은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그런 아주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수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조금씩 흔들려. 이 작품이 좋은 게 뭐냐면 조각이 자신의 몸으로도 흔들리잖아요. 이제는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의 전투력과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고 다칠 때마다 진짜 막 죽어갈 것 같은 그런 흔들림이 있는데 내면적으로도 흔들린다고요. 자신이 강하다고 믿었던 지점들이 조금씩 뒤틀어져. 그리고 그때쯤에 도전자가 나타나. 투라고 하는 도전자. 여기서 이제 투와 이제 조각의 관계, 요게 저는 아주 표현이 좋았다. 뭐 생각해요. 투라는 인물이 조각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은 굉장히 복잡한 것이죠. 투가 일단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엄청난 집착, 조각에 대한 그 엄청난 집착은 이거는 사랑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집착 그 자체거든요. 그 집착이 굉장히 무서워서 이 작품이 약간 좀 가벼워지는 면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투에게 조금 더 입체적인 면을 넣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얘는 너무나도 집착이 강한 거죠. 나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애 감정 비슷한 그런 면을 느끼게 하거든요. 일단 투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세상에 알리고 싶죠. 알리고 싶은 이유는 그녀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조각은 이 투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이기도 하면서 연인이기도 하고 자신의 존경하는 사람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각이 없었으면 투는 완성될 수가 없거든요. 나를 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호승심도 있죠. 당신을 꺾고 당신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지만 은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옆에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집착이 한도를 뛰어넘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의 모든 행동들은 조각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쉽죠. 살인마가 된 것도 조각 때문이고 조각에게 자꾸 도전하려고 하는 것도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함이죠. 하지만 자기 입으로 나는 누구예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자기 입으로 조각에게 내가 누구다라고 밝혀버리면 그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어.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 마음이 이렇다라는 걸 전달하는 순간에 자신이 가지고 왔었던 그런 어떤 강한 면들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조각은 복잡하죠. 자기를 알아봐줬으면 좋겠지만 또 자기 입으로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조각을 괴롭히고, 이런 인물로 표현된 게 참 좋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조각과 투가 싸우는 장면이 저는 설득력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조각하고 투가 마지막에 싸우는 그 장면, 인생의 영화에서 민규동 감독님이 동그라미 씬, 네모 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네모 씬에서 이제 투랑 조각이 맞붙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의 모습이랑 이런 인물의 관계를 동그라미와 네모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바로 알기는 좀 어렵지만 설명을 듣고 나면은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이죠. 근데 그 투랑 조각의 싸움에서 사실 30대에 건장하고 실력이 엄청난 투가 이미 다칠 대로 다치고 체력도 떨어진 60대 여성을 제압하지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투가 조각을 때릴 때마다 망설임, 주저함, 이런 것들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목숨을 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 가지가 막 공존하는 것 같아.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투가 조각에게 마지막에
목숨을 빼앗겼을 때는 얘는 어쩌면 그러려고 작정을 하고 온 걸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도 했어요. 2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 삶에서 조각이 없는, 혹은 조각에게 더 이상 집착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반면에 조각에게는 이 일 말고도 자기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할 그런 신념이 아직 남아있는 거고요. 그래서 신념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조각과 자신의 집착을 드러내고 정체를 말해버린 2의 마지막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 제가 좀 많이 아쉬웠다고 생각됐던 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너무나도 감성적인 장면들,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그 원형 경기장처럼 돼 있는 그 원형으로 된 건물에서 줄 하나 잡고 뛰어내리면서 총 쏘는 그런 부분들은 너무 판타지여서 조각이 과거에 그런 아주 뛰어난 킬러였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으로는 훌륭했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탁 튀는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받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제일 아쉬웠던 거는 절벽신이에요. 저는 항상 이 절벽 클리셰 이거 참 그렇거든요. 하지만 뭐 민규동 감독이 그 절벽 클리셰를 당연히 모를 리 없고 자기도 다 알면서 쓰는 건데, 그래도 참 그 부분은 좀 그렇지 않았나. 2를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 목숨을 끊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죽이지 않고 이 절벽 밑으로 보내는 부분에서 또 나오는구나 절벽 클리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죠. 파과는 좋은 영화예요. 60대 여성 킬러, 특히 이제 나이 먹은 여성을 원탑으로 내세웠고, 그게 킬러 이야기라는 부분에서, 이런 액션 스릴러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되게 놀라웠고요. 그리고 민규동 감독님답게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들이 되게 좋았어요. 영화를 보면은 되게 재밌거든요. 긴장감도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소품들, 이런 게 되게 좋죠. 그러니까 2가 조각이 아끼는 사람을 건드리려고 해요. 전화를 하고 그 앞에 남자가 지나가고 2가 앉아있던 자리가 비어있어. 그리고 거기에 추파춥스 껍질이 하나 딱 남아요. 그런 연출, 그런 것들이 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2가 움직였구나, 위기에 처했구나. 그리고 그 추파춥스 껍질이 사실은 조각과 2를 이어주는, 2만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소품들인 거죠. 그런 것들을 되게 섬세하게 배치한 어떤 민규동 감독의 그런 연출들이 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보는 내내 재미가 있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되게 잘 만든 작품인데 아무래도 제목이랑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흥행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종류의 60대 여성의 격투 액션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지점, 그거를 생각한다면 저는 파과는 수작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여러 가지 의미, 이혜영이라고 하는 배우의 어떤 위대함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냥 오락 영화로서 저는 6점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한국에서 파과 같은 영화를 보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것까지 염두에 둔다면 이 작품은 수작의 반열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평점을 준다면 10점 만점에 7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규동 감독님의 파과였고요.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집중하면서 볼 수 있는, 그리고 되게 좋아할 만한 요소가 많은 그런 영화를 만나서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저는 다음 작품 리뷰로 찾아뵙겠고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